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모두의 월드 세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왔죠. 21일 한미 정상회담. 네네. 네,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이제 첫 회담이 될 텐데요. 정상회담이 될 텐데 어떤 의제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난 15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백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주요 의제 3가지를 얘기했는데 3대 의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북한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경제 안보, 세 번째가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기여 등 이 3가지를 의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국 정상이 북한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예. 또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공급망과 신흥 기술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조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북한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에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 네.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 지금 사태에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건데 이 지금 올 들어만 지금 미사일 발사가 16번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북한 도발에 대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경제 분야도 이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미 간에 상당 수준의 합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게요. 이게 참 설명하기도 복잡한 게 일단 이름들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 듣다 지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앞에 영어만 딴 거예요. 그래서 IPEF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IPEF. 네,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해가지고 IPEF라고 하는데 이게 그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 경제 협력을 하는 다자 기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그래서 뭐 무역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디지털 경제, 뭐 기술 표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탈탄소 방향, 뭐 기후 변화, 이 부패 방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밀조밀하게 해서 경제 관련해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최대한 협력을 하자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중국을 겨냥할 것인가 이런 네. 프레임워크겠죠. 그래서 실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면은 이 IPEF를 통해서 이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직접 밝혔죠. 네. 그리고 국정 과제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서 뭐 TPP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TPP 많이 들어봤죠. 그러다가 이제 그건 미국이 주도하던 거였고 예. 그 맞상대로 또 중국이 주도하는 게 있었어요. 그 RCEP라고 해서 RCEP라고 해서 RCEP라고 하는데 오바마 다음에 트럼프가 된 다음에 이 트럼프가 TPP에서 탈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주도하던 이 경제 협정 RCEP만 남은 거예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니 왜 우리만 없지? 중국 주도하는 저거는 엄청나게 지금 체력이 기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없네?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하고 쭉 만났을 때 이 IPEF를 만들겠다라고 처음으로 결성 의지를 그 자리에서 밝혔고요. 이제 그 얘기는 아세안 국가들의 최대한의 동참을 원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생각만큼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한미 정상이 만나면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뭐 기대 내지 전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뭐 중국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지난 16일 처음으로 화상 통화를 했어요. 이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죠. 이제 국무위원이 외교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항상 생각해서 얘기를 해라 뭐 이렇게 거의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게 왕이 부장의 주장이거든요. 예, 예. 이 디커플링이라는 건 한마디로 한국과 중국이 경제를 굉장히 협력해 나가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미국 쪽으로 한마디로 붙는다면은 중국하고 어려워질 거야라고 이제 네. 은근하게 협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박진 장관과 첫 대화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고 왕이 부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 네. 한국과 중국은 이사할 수 없는 영구적인 이웃이자 분리할 수 없는 파트너다. 이런 네. 얘기도 남겼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 그런 속담이 있는 모양이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네, 분명히 중국말로 했을 텐데 예. 네, 제가 거기까지는 예. 옮기진 못하겠습니다. 예, 예. 네. 뭐 가까운 이웃 잘 지내야죠. 이게 근데 중국과 관계 앞으로 글쎄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 나갈지 이게 네. 그 쉽지 않은 과제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이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 핀란드가 이게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해요? 네, 가입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예. 네. 이제 지금 국제 뉴스를 좀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를 가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게 또 하나의 국제한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현지 시간 18일에 아마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하면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회원국이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요. 일단 총리와 대통령들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이게 유럽연합하고 나토가 이 가입국이 완전히 일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토, 그러니까 유럽연합 국가이면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국이 아닌 나라가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 핀란드, 스웨덴 두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럽 연합에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가입하면서 회원이 됐지만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군사협력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한다라는 그 나라의 어떤 철학 내지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유럽 연합에는 가입하면서도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간 이 노선을 지키던 나라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에 가입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먼저 핀란드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4년간 중립을 지킨 나라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토에 합류를 한다고 했고 네. 지난 15일 날 수도 헬싱키죠. 여기서 대통령과 이 마린 총리가 나와서 공동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100년 이상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핀란드는 받았었고 네. 1917년에 독립을 하고 또 겨울 전쟁이라고 해서 핀란드와 러시아는 이제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안 좋은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소련의 지금 러시아의 어떤 간섭이나 과거의 그런 아픈 기억들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비동맹 노선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더 이상 군사적인 중립을 지킬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스웨덴 총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총리가 직접 가입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데르슨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군사적 충돌에 대한 한계점은 높아질 것이고 북유럽 지역에서 전쟁 억지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의회에서도 토론을 벌였었는데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스웨덴도 무려 나폴레옹 전쟁 이후 한 200년 동안 이렇게 비동맹 노선이었는데 군사적인 네. 이번에 그 노선을 완전히 바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정이 네. 된 거죠. 네. 네. 뭐 스웨덴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러시아와 좀 외교적으로 좀 가까운 나라 아니었습니까? 외교적으로 그 두 나라요. 핀란드, 스웨덴요. 예. 외교적으로 보면은 가깝다고 해야 되나요? 쉽지 않나요? 네. 핀란드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나라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왜냐면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과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가 계속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석유나 이런 거 수입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 중립하라는 게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기도 하지만 안보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립 노선을 지켰다고도 볼 수 있죠.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핀란드와 그 러시아는 뭐 그런 관계죠. 참 말로 표현하기 애매한 그런 관계. 예, 네. 예. 긴장 관계가 항상 있었죠. 그렇죠. 네. 러시아가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하려는 움직임 이걸 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군사 공격을 감행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히려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지키던 이 두 나라까지 나토에 가입하게 만든 그런 네.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게도 그렇고 이제 많은 국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제 전쟁을 치렀고 아니면 네. 그 인근에 있는 국가들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과거 소련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 핀란드 마린 총리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도 모자라서 이 폴란드나 발트 3국 그러니까 예전에 동유럽 지역이죠. 네. 여기까지 위협을 하느냐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핀란드, 스웨덴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전통이나 역사적 결정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는 게. 예.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20-30% 정도 유지했던 게 핀란드의 예. 상황인데 지난 9일 공영방송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찬성이 76%로 훌쩍 뛰었어요. 한 3배 정도, 두세 배 정도.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졌고 스웨덴 국민 같은 경우도 57%가 현재 나토 가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서방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공격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서방의 세력들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네. 더 결합하게, 더 결속하게 만드는 그렇죠. 계기가 돼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가 동시에 나토에 가입하면은 안보 지형도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그 이제 외신을 보면은 이런 언급을 많이 합니다. 핀란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나토 가입하게 되면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전체가 공격받은 거라고 간주하고 같이 그렇죠. 이제 싸우는 그런 예.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핀란드, 스웨덴은 당연히 핵이 없는 국가인데 만약에 나토를 가입하게 되면 핵 보유국들의 보호를 공식적으로 받는다는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네. 중요한 거고 예. 핀란드 같은 경우도 지도만 이렇게 보시면 한 1,300km 이상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나토 회원국들하고 이제 접하고 있는 국경이 뭐 1cm라면 지금은 2cm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러시아로서는 스웨덴도 스웨덴이지만 핀란드가 당장 예.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가 가입하게 되면 더 충격적인 상황이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네. 그리고 핀란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중립적인 역할이나 이미지가 커서 그런데 이 국력에 비해서 굉장히 국방력이 튼튼하다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예. 튼튼한 국방력까지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여러 예. 가지 좀 울상인 상황이죠. 예. 네. 뭐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군사적 대응 조치까지 언급했다고요? 네, 당장 크렘린궁에서는 러시아 안보의 명백한 위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 외무부도 군사 기술적인 대응 조치까지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와 스웨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발하다가 실제 14일에는 이 핀란드에 계속 이제 전력 공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중단시켰어요. 그러니까 불만 표시를 바로 해버린 거죠. 네. 그리고 푸틴의 직접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옛날 소련 그 국가들 안보 협의체 이 CSTO라고 있는데 거기 정상회가 열린 겁니다. 모스크바에서. 여기서 이제 푸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는 스웨덴과 핀란드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가입에 따른 나토 확장이 러시아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양국 영토의 나토의 군사 인프라를 만약에 확장하게 된다면 네. 분명히 우리의 대응 반응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국에 어떤 위협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주시할 것이다라고 이제 위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약간 톤 조절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뭔가 조치가 있다면 우리도 맞대응할 것이야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외신에서는 핵 특별 태세 준비하라고 지난 2월에 푸틴이 자국 군대한테 이제 지시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사이버 공격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현실적으로는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군사적인 긴장도가 높아지겠는데요. 나토 가입 절차는 어떻습니까? 가입 후에 바로 회원국 지위를 갖게 되는 건가요? 아니 보통은 1년이 걸리는데 예. 그리고 30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보통 1년이 걸리는데 그렇다면 좀 갭이 생기잖아요. 예. 가입을 하고 회원이 되는 데까지.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도 직접 나와서 한 얘기가 매우 신속히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며칠 내로는 아니겠지만 한두 달 내로는 사실상 이제 정식 회원국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혹시 일어날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 러시아와 유럽 연합의 그 스웨덴 또 핀란드 나토 가입으로 군사적 또 외교적인 긴장 관계가 더욱더 더 높아지는 높아지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되고 있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